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 아주 상큼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187회. 네, 자 오늘 제가 좀 의상을 좀 신경 썼어요. 예, 뭔가 우아기가 보기 좋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프라님 별로 평상시 얘기 안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그 약간 저지 같은 걸 입고 왔더니 옷이 이게 뭐야? 어쩐지 저질이더라고. 근데 프라님은 화를 안 내잖아요. 예.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방송 무시해?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옷이 이게 뭐야? 하고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딱 알아들었죠. 거기서 그런 뜻 아니었을 텐데. 신경 써야겠구나. 부럽다. 지금 좋다는 거예요? 좋다. 아직 이런 걸 입을 수 있다니 참 난 너의 젊음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너처럼 젊어질 수가 있는 이거였나요? 자 어쨌든 요거 들이가 고생 각도 하나 나는데 제가 저번주에 양평에 갔다 왔는데 오래간만에 느꼈어 그런 기분은. 양평에 이제 막 한참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젊은 사람하고 얘기한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는 젊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피덩이. 빨리 동네로 이사 가든가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옆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습니다. 마이클. 우리 오사충기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다시 파마한 오사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지금 시장님이 되셨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너무 비판을 많이 하셔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려고. 혹시 일적으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보게 하려고 파마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 하셨어요, 갑자기? 기분도 우울하고, 그 다음에 좀 웃음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 한번 희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7회에 들어왔는데 187회야. 네네네. 80회에서 80회. 와, 그래 2년이잖아. 진짜 세월 진짜 빠르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마도 한번 하신 거예요? 네.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염색을 해서 그런가? 염색도 안 했어요. 머리가 누래져 버렸어. 뭔가 더 강하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래 똑같이 해달라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밤로스 아저씨랑 똑같이? 아니 지난번에 마른 거 뼈다고 뼈다고 가지고 마른 그 되더라고. 아까 그 윌리를 찾아라 느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좋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의상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뭔가 좀 다시 뭔가 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갑자기 왜 또 그 초등학교 4학년처럼 갑자기 저는 몇 학년 몇 반 마차입니다. 약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한 30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근황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네. 그렇게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야수님은 또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요즘에 다이어트가 잘 돼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춘기 밥님이 네. 이렇게 파마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하신 거예요, 파마? 파마하신 거예요? 예. 몰랐네. 채팅창에 네. 요번에 깔끔해졌다고 우리 난리. 디자이너 주식으로 부자된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이 좀 성의가 떨어졌나 보네요. 아니 근데 좀 매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나는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좀 촉촉한가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파마를 하셨구나. 잘된 파마, 망한 파마. 그러네요. 네, 저도 오늘 좀 커트를 했거든요. 오늘 다 오늘 뭔가 좀 이발도 하고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날이 됐네요. 자, 오늘 주제는 저번에 우리 야수님께서 우리 코코메디 얘기하면서 성장통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노 페인 노 게인. 그렇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코코메디 할 때 그 성장통 얘기가 딱 나왔는데 성장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나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통의 가치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시기에 뭔가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더 잘 되기 위한 아픔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오늘 다 4개가 다 다른 것 같죠? 이거 너무 조작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봐. 4번이네, 나. 안다고 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번. 제가 4번입니다. 이거 4번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아니, 지금 빼면서 지워놨는데? 제가 1번이에요. 1번. 네. 2번.
그 3번이죠. 아, 3번이네요. 아, 빼면서 지워졌구나. 빼면서 지워졌어.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1번 해보는데요. 187의 네스 성장통의 가치. 코로나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인데, 지금 거의 뭐 1년 더 넘었죠. 근데 이리 씨도 그렇고, 마차님도 그렇고, 다들 괴로우시겠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데미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 유학을 못 가고 뭐 외국을 못 나가고 뭐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더 또 데미지가 있는 게 지난번에 두 팀이 취소를 했어요. 진짜 비자까지 받았는데 안 나갔어요. 버지니아를 가야 되는데 아시아 혐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요즘에 그거 심각하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중국인 혐오, 아시아 혐오 있잖아요. 막 칼부림도 나고 막 얼마 그래요. 전에도 막 그 지하철에서 예. 흑인이 아시아인을 막 엄청 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리지도 않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뭐 젊은 놈들하고 맞짱 뜨는 것도 아니고 뭐 할머니, 여자 뭐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진짜 데미지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못 보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웨이브를 딱 타면 외국 안 가. 막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무서워서 가겠어? 그렇죠. 무섭죠. 겁나죠. 예, 왜 그러냐면 뭐 소위 말해서 뭐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이 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오늘 못 먹고 사는데 너 유학에 나가라 이러겠어요? 진짜 자녀도 뭐 거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겁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매출이 막 줄어들고 막 돈을 못 벌고 막 이런 것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장통의 가치잖아요. 이게 제목이 성장통의 한가운데 있는 딸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중학생이잖아요. 예, 중학교 3학년인데 애가 좀 이상해.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야, 화났냐? 아니. 야, 뭔 일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화났다는데 왜 자꾸 아빠는 막 이래?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이런 컨버세이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나게 만드네요. 아, 진짜? 따로 돋구네. 화가 안 난 사람한테 너 화났지? 너 화났지? 화났잖아. 너 화났나? 났는데 분명히? 이러니까 화를 내죠. 그래갖고 지금 걔하고 이렇게 완전 사춘기가 한 그 완전히 그 안에 그 뭐라고 그러죠? 미필적 그 뭐지? 폭풍의 언덕?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뭐지? 질풍노도. 질풍노도. 폭풍의 언덕이 훨씬 좋네요. 폭풍의 언덕은 아니구나. 그 책 이름 아니에요? 폭풍의 언덕이? 그죠? 그런 시기에 있는 애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건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애랑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가 뭐예요? 그래서 뭐 저기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시다시피 50대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운동하는 거 빼놓고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울트라 마라톤을 한번 해보세요. 사막에 가서 한 7일 동안 예전에 많이 이런 거 했었는데 있잖아요. 지금 뭐 체육관도 다들 막 그렇게 있으니까 운동도 막 마음 맞는 사람 같이 맞아요. 혼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맞아요. 재밌진 않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유리 씨한테도 가끔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놈 뭐 동창 뭐 있잖아요. 뭐 기타 뭐 회사 직원들 뭐 좀 귀찮게는 하는데 동창놈이 두 놈이 완전히 극우야. 막 그 대통령 막 빨개 벗은 사진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막 진짜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극우의 제가 보기엔 특징이 뭐냐면 논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놈이 논리도 없고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야 들어봐봐 임마.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서 우겨 무조건. 야 나경원이 옆에 있는 것 같았고 나경원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디 모임 가면은 자 오늘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안 해. 마누라 욕하고 자식 욕하고 야 네 딸도 그러냐 네 아들도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게 정치 얘기 살짝 그게 술이 살짝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면 옛날 같으면 아구창한데 아구창이지 그냥 옛날 같으면 학교 다닐 때는
패버리기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다 커갖고 법이 무서워가지고 아 뭐 그러잖아요. 그 지금 나이 이렇게 먹었고 이빨이라도 부러뜨려봐. 아니 근데 이제 그 셋이 만나요? 둘이 만나요? 6명 정도 여섯 명 만나요. 만나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구구가 몇 명? 아무 말도 안 하는 애가 있어. 어. 아무 말도 안 해. 걔는 내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안 해. 그 둘은 그냥 극이야 극. 구구가 두 예, 명이고 한 놈은 독일에서 중립이 두 와가지고 명. 정의당 그 당원이야. 한 명 그리고 정의당 또 골고루 있네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그런데- 와가지고 정의당이면 그군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좌쪽 있고 예. 밑에 있고. 근데 둘이 야. 이겨먹지를 못하겠어. 아니 그 중도를 잡아야겠네. 아, 두 그러니까. 명을 잘 설득을 하셔서 구구는 힘들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아니 정말 이게 안 돼요 이게. 일단 그래갖고 이러면서 웃을 일도 없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맨날 계속 술만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씨도 불러나고 또 술 마셨죠 또 저번에. 그래서 내가 좀 웃기기라도 하자. 그래서 내가 팜하고 딱 나타나니까 딸이 웃더라고. 이틀 동안 웃었어 이틀 동안. 근데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 정말 와 너무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아 그렇게 웃은 것 같아. 아 왜 그래? 무슨 별걸 다 하네. 헛웃음이 있고 나보다 키 커 보인다 그랬는데 파마에서. 있고, 좋게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여자의 감수성은 역시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고사춘기님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이었으면 되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아 모르지 또 아들이었으면 반 병신 만들었을지도. 예. 그거를 지금 그걸 노력해 보세요. 예. 형님하고 아니 늦지 않아. 아이 뭐 상관없어. 나가래 집에 집구석에 붙어있지 말래. 그래서 나가.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됐는데 제가 곰곰이 저의 성장통은 어디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의 성장통이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되게 이제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넘기고 나서는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는 밥 똑같이 주고 옷도 똑같이 입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리 제가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에서 철을 들은 것보다 저는 외국을 가서 철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성장통을 전 외국에 가서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동생하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그리고 뭐 유타의 시골 마을도 제가 이제 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상처를 좀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제가 이제 호주를 가게 돼요. 호주가 환율도 되게 싸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알바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돈이 좀 없어도 좀 버틸만하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맨몸으로 깡으로 간 거예요. 그 학교 그 6개월 딱 랭귀지만 끊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미국에서도 시골에 좀 있어 보니까 시골에 있는 위력이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생활비가 정말 안 들어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도시는 되게 그 주거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돼서 서로 동생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호주에 저기 이제 위쪽에 굉장히 그 오지가 있어요. 오지. 지금은 좀 많이 유명해. 케인스라는 곳이 있어요. 케인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동남아로 따지면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곳이에요. 아열대야, 아열대. 그 맵상으로 보면 벌게요. 거기는 이렇게. 일단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저기 일단 갔는데 학교를 뭐 다니면서 극빈의 세계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극빈. 그러니까 유학생은요 외국에 살면 SOS를 칠 곳이 없어요. 아프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픈 거야. 그냥 견디는. 돈이 없으면 밥이 없어. 야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집 가서 라면 좀 끓여줘. 이런 게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거기 그 일하고 계신 그 사업장 있는 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여하간 뭐 돈도 없고 학교 다니면 막 진짜 심지어는 점심도 한번 굶기도 하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재수가 되게 좋았는지 그 식당에 취직을 하게 돼요. 접시를 닦는데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닦았어요.
정말 지금도 열심히 닦잖아요. 정말 열심히 닦아서 정말 그래, 접시 닦고도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호주에서 호주에서 유학 갔다 오셔갖고 한국에서 닦고 지금은 한시포차에서 네, 거기서 또 이제 유학파 접시 닦인데. 거기 불판도 정말 그렇게 외국에서는 돼지갈비하고 그 불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그 불고기 불판이 되게 닦기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아 감동적이었어 진짜. 뭐 거기 있는 그 사장도 정말 저분 정말 일 잘한다고. 힘이 있으니까 예. 최대 수준인데. 예, 의사trung 씨 일 잘한다고. 그리고 정말 바닥을 내가 퐁퐁으로 집에 올 때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접시를 닦으면 뭐가 있냐면 식당에서 일하면 끼니가 해결되잖아요. 아, 그렇지. 돈도 벌지만 끼니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찬 먹으면 속된 말로 버리는 반찬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았어요 제가. 잔반. 예. 아니 어학연수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 때로 가신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걸 받아가고 지금 같으면 안 먹지. 남이 먹다가 이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벼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먹었어. 그냥 먹지. 비벼서 먹어가지고 어떡해. 그다음부터 이제 홀 같은 데 이제 가면 이제 홀에서 팁도 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돼서 일주일 벌고 일주일을 버티고 일주일 벌고 일주일을 버티고 이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척척척 돌아가는데 그나마 밥이라도 먹은 거야 이제. 근데 여유는 없지. 학교 다니고 와서 알바하고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와서 알바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심한 운동을 못해. 마라톤 이런 거 못해. 배고플까 봐. 일단은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열심히 접시를 닦았어요. 접시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지금은 IMF 때 이제 부도가 여행사인데 온누리 여행사라고 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거기 사장 형이 하나 동생이 그 쇼핑센터하고 면세점하고 그 식당을 사장이에요. 부자네요. 그러니까 막 밀어준 거야 막. 동생 너 거기 차려라 밀어줄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가서 이제 밥 같은 걸 먹으면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밥은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뭐 129, 499 이렇게 하는 거 태국 이런 데 가면 밥은 공짜로 주고 쇼핑컴에서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쇼핑을 끌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아, 관광객들 가이드 해주면서. 예, 그렇죠. 30명 딱 오면 그다음에 밥은 그러니까 거기에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호텔하고 밥하고 그걸 쇼핑으로 해서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와서 쇼핑컵으로 20% 먹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뭐 열심히 접시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막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우사춘기 씨 물건 팔아봤어?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쌀 배달 한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오라는 거야. 막 너무 다급하게. 이 사람이 하색이 됐어 진짜. 알고 봤더니 그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그 스노클링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천재지변을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이 사람이 딜을 한 거예요. 뭐냐면 쇼핑센터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6군데를 가기로 했는데 다 안 간 거야. 한 군데 다 몰아준 거예요. 신혼여행 객을. 신혼여행은 무조건 사야 돼요. 선물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 초인종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 예, 다 사야 돼 무조건. 그래갖고 딱 있는데 갑자기 막 헐레벌떡 오더니 나한테 일단 옷 쓸고 오래. 너니 막 마셔서 나눠주고 갔더니 30상이 왔어요. 60명. 60명이 와갖고 웅성웅성 내가 질서도 안 잡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지. 다 모르는 사람이 서로. 직원들도 한 명도 안 나온 거야 그날. 그러니까 60명이 이 안에 서 있어서 쇼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질서가 안 잡히겠어요. 사장도 완전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야 되는데 사장도 마시가고 가이드도 멘붕이 오고 이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팔으라고 물건을. 갑자기. 접시 닦던 사람. 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위로 올라갔어요. 전체 여러분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한 거예요. 레크레이션 한 거야 거기서 60명이. 자 준비도 안 했어. 여자분만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주셔요. 자 남자분만 박수 3번 시작! 족족족 칠 거 아니야. 아 진짜 힘 풀렸어. 다리 풀렸어. 이러면서 개그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막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잘 팔렸을 것 네, 거기서 막 개그를 막 했어요. 사장이 뭔 일인가 하더니 레크레이션 하는 거 보고 웃는 거예요. 자기도 실실. 그러다가 자
저기 입술 부르텄습니다. 어저께 행복하셨습니까? 막 신혼여행 얘기니까. 지금에서 아, 사람 서기로만이야. 여보, 서기로이 저 사람. 말하잖아. 집어넣어 저 사람. 아 저기 다리 풀렸습니다. 어저께 사랑 서기록이네.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세월이. 좋은 시절이었어요. 어저께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 3명이 네 그런 거예요. 60명 중에 한 3명이 네 그런 거예요. 난리 났어.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초반이 중요한데 뭐가 뭔지 물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여러분 호주에서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살아온 호주인입니다. 딱 그래서 내가 저를 위기라고 불러주십시오. 사기죄 추가. 성희롱의 사기죄 추가. 여러분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호주산 양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막 나온 거야. 막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막 여러분 저 미리 외우지도 않았어. 외우지도 않았어. 평상시 들었던 소리였던 거. 아니 거짓말이지. 거짓말 뭘 79.몇 프로야. 조이파처럼 된 사람이었네. 틀려버렸네. 근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이게 물소가죽이 있거든요. 물소가죽. 야 물소가죽 참 멋있다. 참 멋있어. 호주 쇠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참 멋있다. 저거 참 방에다 쫙 깔아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 부잣집 딱 가면 물소가죽 쫙 호랑이 가죽 이런 거 같이 멋있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되고 뭐 내가 막 쏜 거예요. 여러분 압구정로 가면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4층에 이게 740만 원입니다. 여기 얼마냐? 모르잖아 나도 얼마인지 가격이 딱 보니까 1,000불이야 1,000불. 1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한가 그 당시에는 한 7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했지. 자 양털 여기서 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70%가 싸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가면 이게 들어간다. 갤러리아 백화점 3층 호주 코너가 있다. 내가 왜 갤러리아 백화점 막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기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냐? 꿀이다. 설탕보다 더 싸다. 설탕보다 더 싼지도 몰라 나도 막 한 거야. 막. 자 꿀이 유명하면 뭐가 유명해요? 로얄젤리 유명하지. 로얄젤리 유명하면 프로폴리스 막 나간 거야. 입에서 막 방언이 나도 막. 사고 싶다. 나는 안 살 수가 없네. 여러분 저기 요즘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주지 마세요. 꿀 하나씩 갖다 주세요. 호주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 작살이 난 거야 그날. 그날 진짜 번개 맞은 거야. 엄청 사갔겠네. 번개 맞은 거야. 번개 맞고 가이드도 막 헉헉거리고 나도 헉헉거리고 이러면서 물건을 쫙 팔고 나서 딱 봤더니 300만 원씩 산 거야. 아, 1인당 30가족이 30쌍이 300만 원이고. 진짜 2시간 동안 현찰로 1억을 판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와, 대단하다. 그 자리에서 나 혼자 대단한 사람. 나 혼자 나도 놀랬어. 나도 이건 아닌데 그럴 때 빨리 보내자. 빨리 보내고 사랑하라고 보내고 신혼여행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호텔에 다 딜리버리 해준 거야. 끝나고 나는데 가이드가 쫓아왔어요. 가이드가 쫓아와서 셋이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면서 내일부터 주방 나가지 말래. 야. 내일부터 주방 나가지 말래. 오늘 한 거는 몇 프로 띄워줘야지. 아 그래서 원래 5%씩 주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줘요. 500만 원을 받은 거 500만 원. 그날 하루로. 야. 그래갖고 와. 6개월 동안 면사점에서 일하면서 2년치 학비를 다 벌었어요. 와. 이거는 깜짝 저기 놀랐지. 동생하고 싸운 걸로 시작한 거. 미국에서 건너와서 진짜 밥을 못 먹었다니까. 동생한테 좀 용돈 좀 줘야겠네요. 아이 걔는 지금도 안 만나. 그 새끼 막내 그 새끼. 진짜. 일단 그런데 참 이게 내가 그게 이제 외국에서 성장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봤던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쇼생크 탈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형 받고 딱 들어오는 앤디라는 애인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니에요? 그 모건 프리만이 딱 그러잖아요. 희망을 갖는 거다. 희망을 갖는 거. 희망을 가장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희망을 갖는 게 나갈 거라는 희망. 여기서 무슨 뭐라는 집에 갈 거라는 희망 갖지 마라 절대. 그래서 모건 프리만도 계속 너 교화됐냐? 교화됐습니다. 디나이. 교화됐냐? 교화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디나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교화 안 됐어. 니들 마음대로 해. 나 여기서 나 죽을게. 그러니까 어프로발 시켜주고 사회에 내보낸 거예요. 희망을 버리니까. 내가 요거를 끌로 이렇게 싹 긁어봐요. 앤디가 끌로 싹 긁어봐요. 그러니까 가루가 싹 떨어져. 더 긁어봐. 16년을 판 거예요. 실화였단 말이야. 실화. 16년. 16년을 파서 탈출을 해요. 거기서. 탈출을. 그 뭔가 이야기하는 게 엊그제 개봉한 영화 이야기하는 거. 그래. 탈출을 해. 탈출을 다 봤던 건데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러지 않아. 거기서 뭐 희망을 받냐 막 그러니까 희망?
여기서 제일 막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잘하는 이 사람 설민석이네 설민석. 설민석이야. 그걸 뭐 근데 나한테 막 대입을 시키는 거야. 어우씨, 야 죽으란 법이었구나. 그날 500만 원을 받고 팡팡 울었어요. 구라가 이렇게 힘이 현찰로 그냥 이렇게 준 거야. 구라가 이렇게 힘이 역시 사람은 레크레이션을 배워야 돼. 레크레이션은. 진짜 잘 파신 거야. 대단하신 거야. 그날 나도 쉽지 않은 거야. 그거. 1억을 벌었다. 1억을. 거기 와서 그냥 깨작깨작 그냥 한두 개나 사가지. 한 팀당 그 300만 원씩 지른다는 거 와. 그 당시 물가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산 거야. 아니 진짜 이 물소 가죽을 다 들고 갔어요 진짜.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0만 원. 그렇죠. 예, 한 그렇죠. 팀당 대단한 네. 거. 그 당시엔 또 어떻게 되냐 신혼여행의 트렌드가 있어서 와. 제주도를 갔어. 좀 지나서 동남아를 막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부잣집 애들은 미국, 유럽, 호주 이런 데를 가기 시작한 거야. 막 좀 그때. 애들이 예. 있다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갖다 옛날에 신혼여행 3박 4일 그랬는데 옛날에 토요일도 출근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씩 가고 그런 거야 이제 신혼여행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급전심 있는 애들. 거기서 이제 제가 싸대기를 친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진짜 저의 성장통은 정말 불굴의 의지. 그리고 뭔가 그 좀 뭔가 그 뭐라 긍정적인 에너지.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그 매일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같이 500만 원씩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박 5일 한번 팀이 가고 나면 그 배로 또 실어 아니요 그 비행기로 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알바생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낮에는 이제 보통 쇼핑을 저녁에 치거든요. 밥 먹여놓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또 하자면 또 여러 가지 또 1탄, 2탄, 3탄, 4탄, 한 7탄까지 나오는데 그때 좀 아니 여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코코메디 좀 팔아봐요. 코코메디. 끝나. 내가 봤을 때 끝나. 프리미엄 오퍼 준다고 하고 하면 나 코코메디 내가 봤을 팔면 때는 희연도 뭐 해. 애기들도 나서 애기들도 코코메디야. 애기들도 어머니들이 애기를 위해서 사줘. 애기 필요도 없는데 미리 사놓으라. 나는 이거를 20년 뒤에 써야 된다고. 나 절대 이거는 남자한테 안 팔아요. 난 여자한테 팔아 나. 와 이거 다르잖아. 발상이 달라. 나 여자한테 팔아 나 이거는. 예.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187회 성장통의 가치,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거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를 딱 기준으로 하고 봤을 때 저희 엄마 시절에는 며느리로서 받는 고통이 되게 있었어요. 그때 시집살이 유명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시집살이가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걸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살지만 집사람하고 살아야죠. 근데 축하드립니다. 누구랑 사는 거야? 이제 여자들의 나는 그런 걸 보면 제가 진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가해자이자 최고의 피해자이자 최고의 또 가해자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내가 결국은 또 자식을 낳아서 며느리냐?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진짜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다 각자 입장인 거야.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은 엄마가 시집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고모들이 이제 시집을 나가잖아요. 피해자.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지. 예. 근데 똑같이 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딸들이 할머니랑 고모가 할머니랑 같이 산 세월보다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산 세월이 훨씬 더 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딱 돌아가셨을 때 엄마의 마음도 되게 슬프잖아. 그동안 같이 살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고모들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 중에서 감 나가는 걸 싹 훑어간 거예요. 야 무슨 놀부전 뭐 이런 거 같은 것 같아. 아니 저번 시간에 오사수민이 쇼핑 얘기하셨는데 쇼핑하듯이 그냥 싹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뭐 분란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나도 그럴까? 아니면 혹은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 좀 엄마랑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집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걷어간 거야. 좀 심하다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각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근데 고모들이 또 시집살이를 다 되게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엄마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때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은 안 보고 영화로만 봤는데 영화에서 느껴진 건 뭐냐면 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으로 내가 뭐 여성으로서 핍박받는 것만 묘사를 했으면 됐는데 거기에 병이 들어가잖아. 뭐라 그러지? 다중이처럼 이게 되잖아요. 다중인격처럼. 네, 다중인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극 자체가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각에서 보게끔 만들어 버리는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봐. 영화는 안 봤는데 저 책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지하실에서 방송하던 시절에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김지영 맞아. 82년생 김지영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하면서 빠뜨리는 게 뭐냐면 그걸 소설로 본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성학을 전공한 교수가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쭉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건부터 이렇게 쭉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처럼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설로 보면 작품성도 떨어지고 개연성도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을 때 공통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빈도가 많을수로부터 들어갔다는 이야기 소재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는데. 아니 왜냐면 연구 그러다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게 그 안에서 사건의 어떤 그 비중이 가장 큰 거죠. 있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처럼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거나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열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걸 겪고 이걸 겪고 이걸 겪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겪은 걸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봤을 때 야 저게 보통의 삶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더라도 남편이 공이면 되는 거 아니야? 고래. 만약에 이걸 더 슬프게 하려면은 제가 죄송하네요. 남편이 나 오사 준게. 진정한테 이제 안타까움도 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런 고통 감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어떤 분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푸나야. 아니 근데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공유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공유가 잘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 더 이상 어떻게 해줘요. 너무 착해. 공유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얼굴에 바람도 안 피고 그 정도 했으면 됐죠. 잘하니까 좀비도 이기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더 막 저는 좀 그랬었는데 내 동생이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올케 이름이 딱 82년생 김지영이야. 이름이 김지영이고 82년생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너무 감화를 받은 거예요. 내 남동생이. 이 자식이 이제 사실은 남동생이 잘하면 올케도 이뻐 보이잖아. 네. 얘는 며느리로서의 지키겠다는 이거 하나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뭐 시집살이를 물려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너희 나가서 따로 살아라. 이제 다 모든 걸 자유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사는데 내 동생이 김지영을 보고 나서 애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그걸 맡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 공유처럼 하려고? 가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가해자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내 동생이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김지영을 얼마나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케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말고 나중에 좋아하세요? 김지영 말고 나중에 그 78년생 김일희도 한번 보라고 하세요. 굉장히 슬퍼요. 남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 때는 27살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로는 조금 늦은 거죠. 26인가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29에 나를 낳았다고 했는데 결혼을 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고모랑 할머니들 틈에서 시집살이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또 뭐냐면 그 고모들이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 고모들을 다 또 외갓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이 서울에 있고 본가는 광주에 있으니까 고모들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 예고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에서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녔던 거야. 그러면은 우리 외갓집 식구들도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케 언니의 가족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하는 짓들이 너무 못된 거지 이제. 그 너무 전형적인 시누이 역할들을 하는 방금 거예요. 저는 그 배구 선수 자매가 떠올랐어요. 지금 머릿속에 부분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이름은 얘기할 때. 생략하는 걸로. 이름 예, 생략하고.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대별로 그리고 경험치별로 다 다른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나를 중간에 두고 우리 엄마랑 우리 올케랑 사이에서 굉장히 괴리를 느끼는 가운데 이제 우리 엄마가 90년대에 낳은 우리 집 막둥이가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상견례 이야기를 50만 했던 원 그 상견례. 50만 원 넘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상견례를 야스쿠니로 갔던 저기 실혼여행 간다는. 네. 그 막내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얘를 보내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동생한테 요즘 결혼식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가 잠깐 풀렸을 때 막 빨리 해야 되고 가뜩이나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결혼식 시장이 한 150% 정도 비싸졌어요. 아 그래요?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 가격이.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급박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한 몇 년 전에 사촌 동생 결혼했을 때랑 지금 내 동생 결혼했을 때랑 또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언제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결혼식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그 와중에 내 동생한테 그래 이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드메라는 거예요. 스드메 이야기했죠. 스드메가 저기 뭐지 그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드레스, 예. 그리고 메이크업, 당일 메이크업. 근데 이게 요즘 한 3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스드메 근데 이게 그날 하루 하고 끝나는 거잖아. 스튜디오. 메이크업은 지우면 끝이야. 그날 몇 시간 하고. 본인이 하라고 합리적이다. 아 근데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웨딩 사진? 그거 스튜디오 액자도 촬영이랑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다 비싼 합쳐서. 거 아닐 텐데. 아 근데 너무 비싼 거지 300이면. 근데 드레스 빌리고 그죠? 드레스도 내가 가져가서 입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빌려서 입고 빌리는 놔둘 건데 건데 다시. 사실은 스튜디오 촬영 장소비랑 뭐 해갖고 하면 그러네. 그렇죠. 비싸죠. 하고 치고 하면. 그래서 내 동생한테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결혼한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고 하니까 스드메라고 하길래 그럼 그걸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나 엄마 같은 언니잖아. 왜 늦둥이는 나가지고. 아 여자예요? 네, 여자. 그래요. 뭘 들었어 저번 주에. 남동생도 남동생이 남동생도 있어가지고 시끄러워 많고. 50만 원만 들었구만. 남동생이 여동생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래요? 그냥 성 정체성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동생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와중에 지켜보니까 이게 아직도 되게 남자한테 시집 간다라는 그 표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집에서 저희는 뭐 예물도 안 받겠습니다, 뭐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러면 예물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하는 건 없는 거야. 거기서 먼저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걔네들 둘이 결정을 했으니까 되는 거지만 마지막 파이널 컨펌은 시어머니 입에서 예물을 안 받겠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평화가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예물을 해오네 안 해오네 이걸로 싸움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내 자식 괜히 주눅들까 봐 더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 동생한테 그랬어. 내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결혼식장까지 다 왔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된다 그랬어. 야 좋은 언니다. 좋은 언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엄마랑 뭐 가족들이 이만큼까지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갑자기 뭐 어떤 일로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면을 발견해서 그만하고 싶어. 근데 말을 못 할 수도 있잖아. 네.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거가 왜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 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담할 그래 수도 말을 없고. 못 할 수도 있어. 이상한데 네. 자꾸 어딘가 가고 있어. 이건 최악의 경우가 이건 오사춘기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정말 쓰레기라는 걸 중간에 발견을 했는데 청첩장 찍고 다 돌린 상태. 돌려서. 그런 데서 그런 경우에 최악은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뒤집냐고 이렇게 뒤집어야 해서 돼.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뒤집어야 왜 돼.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다들 나중에 나중에 아니, 내가 나중에 자식 보낼 네, 때 잘 들어야 된다. 아, 그렇게. 난 이미 결혼됐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중간에 그래서 뭐 파혼을 하거나 이런 네. 데가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그렇죠. 근데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는 거야. 그렇죠. 맞죠. 서류를 안 남고 하니까. 내 동생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놀랬나 봐. 근데 이미 얘네는 5년인가를 사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건 없지만 내 동생이 그래도 결혼 와중에 또 싸울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제 집안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음. 그때는 자기 둘만 봤다면 연애할 때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반대쪽에서는 다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게 지사정인데 뭐. 아니 내 동생 모자랄 거 없는데. 아니 언니 보면 이거 큰일 났어. 언니 보면서 하다가 언니를 딱 봤는데 그 사람 별을 들어. 아니 언니를 딱 봤어. 마차님 딱 봤는데 야 바깥 냈잖아요. 아니 내 동생 멀쩡하다니까. 있잖아요. 편 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와디카 방송을 아까 전에 뭐 라쿤카. 80회를 했는데 어쩌는지 해놓고서 지금. 아, 사우디캅은 고맙습니다 아닙니까? 스미마세. 아무튼 그래서 내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고마우면서 놀랬나 봐 나한테. 근데 이런 언니인데 그래서 항상 구박만 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언니 이게 지금 세대만 해도 막 시집 간다는 그런 느낌이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양재동 가서 살 거고 그냥 서울에 같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다음 명절 때부터 얘가 광주에 못 온다는 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봐봐 생각을 해봐. 아, 어디 들렸다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응. 요즘에는 그건 좀 근데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컸어. 자기네 집도 가고 또 시댁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또 엄마는 친정이 뭐 서울에 있고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라는 중간에 나는 너무 다른 애들처럼 외갓집에도 가고 싶고 했는데 명절에 외갓집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 막연하게 이제 명절에 뭐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막내 동생이 어딜 가가지고 뭘 상을 차리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하니까 나도 안 해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갑자기. 이게 이런 삶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봤어? 상차림? 안 해봤는데 우리 형수 와서도 일하시는 거 보면은. 형수만 시켰지. 아니 그렇게 막 많지 근데 않아요. 실제로 당사자는 또 다르죠. 그러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만 일은 아니더라고. 왜냐면 저도 가서 이제 프랑스 가서 일을 뭐 집안일을 할 때도 항상 시어머니를 보면은 시아버지가 절대 자기는 요리에 손을 안 대. 자기는 안 하겠다 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은 하지만 다 요리 관련해서는 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프랑스 가정에서 그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면 누구라도 와서 뭐 차리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냥 이제 렌즈에 돌려 다 그냥 막 전도 렌즈에 돌리고 차례상도 다 렌즈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돌려, 그냥. 막상 우리 아빠가 엄마 아팠을 때 아빠 이건 이렇게 해 먹고 이렇게 해서 좀 드세요라고 했을 때 아빠가 약간 나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라고 느낄 만큼 뭐라 그랬었냐면 나 전자레인지 돌릴지 몰라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빵 터졌거든. 웃겨서 빵 터진 게 아니라 분노해서 빵 터졌어. 엄마가 지금까지 다 해줬으니까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다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를 안 돌려도 되는 삶을 살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이제 너무 그렇죠. 적응이 되신 거지. 그거. 근데 사실은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그러는데 야 니네 아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모른다고. 그 말은 뭐냐면 엄마가 없어도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엄마가 아픈 와중에도 아빠한테는 있는 거야. 나한테도 신경 써달라는 약간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는 이런 뭐 젠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약간 이게 꼭 젠더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젠더 갈등으로 비춰지게끔 싸움질이 되더라.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내가 봤을 때는 전자레인지 지금은 사용 못하시고 하지만은 나중에 애인 생기고 그러면은 전자레인지는 핫바도 돌려주시고 막 잘하실 거예요.
이거 상황이 바뀌면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상황 것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내가 앞에서 고모들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어떤 한 면만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때 시댁에 가고 뭐 그러니까 명절이 이렇게 큰 게 2번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야, 너는 이제 내년부터 친정에 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랑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명절에 그 큰 집. 집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어떤 집은 짝수회는 시댁 먼저 가고, 홀수회는 친정 먼저 가고, 아. 반대로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왔다 갔다 재밌게 네.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게. 나라에서 아예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 나라에서 아예 그냥 뭐 설날은 본가, 무슨 뭐 추석 때는 무슨 뭐 시댁 정해주든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요번에는 그 친정 먼저 가냐 시댁 먼저 가냐 물어봐가지고. 야, 그거 되게 합리적이다. 외갓집 먼저 가야지 볼 수 있으면 외갓집 먼저 가고 그 큰 집 갔다가. 남자도 되게 먼저 가야지 눈치 큰 집 먼저 보여요. 가고. 가갖고 뭐 힘들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서 무조건 명절 때 여행을 갔어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6번인가 이 정도로 가족끼리 다 여행을 간 거예요, 그냥. 이때는 여행 가자. 엄마 뭐 외국 가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해도 그냥 가자. 엄마 홍콩 어때? 일본 어때? 어디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그러잖아.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아닌 날이잖아. 어떻게 보면 12월 25일 하루 24시간 넘기면 되는데 요때 괜히 일하면 괜히 서럽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뭐 집에 가면 라면 끓여 먹고 있을 거면서. 근데도 그런 거라서 남자도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되게 눈치 보이고 그런데 뭐라고 막 말씀 못 눈치 보지 말고 돈을 쓰면 돼.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러니까 명절에 연애 때도 남자들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것도 네. 바꿔야 될 거야. 여자들 네. 신경 쓰는 걸로. 그치. 명절 때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던가 뭐 이런 이벤트 여자들이 준비하는 걸로 바꾸고. 맞죠.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성장통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선거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별로 선거 얘기를 많이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새날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 저는 이제 되게 이거를 거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위험한 시그널을 봤어요. 이 시그널이 이 결과의 시그널을 되게 위험하게 봤는데 뭘로 봤냐면 이제 남은 선거들을 대비할 때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그널이 왜 왔냐면 그 후보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어떤 사건과 범죄적 이런 걸로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대선의 상대방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그런 그거 무슨 장모 관련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격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단점이 있어도 나는 차라리 이 사람이 나라는 가치관이 들어왔다 사람들한테. 이명박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이명박 맞아요. 때? 맞아요. 이명박 정가가 있고 뭐 해도 이 사람 이게 이 신호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묘하게 선거가 끝나고 근데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 선거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24%인가 26%인가 나오고 뭐 윤석열이 18%인가 나오고 하면서 이재명이 앞서간 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 결과가 나왔지? 내가 이제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요 생각이 들어. 이것도 약간 뭔가 설정이다. 뭐냐면 얘네들이 이거 마치 게임같이 하는구나. 자, 나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오히려 그 전의 결과에는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그림 있잖아요. 이 젊은 층들이 뭉치고 너네가 응원해줘서
윤석열이 앞섰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 니네가 지지해주니까 앞서가더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지해서 역전해서 이기는 그 그림 1년간 처음부터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거라는 게 중반 이후부터는 이미 앞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엎지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생겨요.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아유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거는 6개월 전에부터 이제 역전으로 해서 공세로 이제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번에 투표를 안 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경기도 살다 보니까 그래 화낼 뻔했네. 투표할 투표 안 했다 그래가지고. 투표 안 그래서 경기도 살다 보니까 안 해서 그 전날에 제가 뭘 봤냐면 노무현입니다를 봤어요. 영화. 저 그 보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봤어요. 또 봐. 저도 몇 번 예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웬만한 봤던 영화를 보면 내용을 알아도 계속 보는 영화가 있고 좀 보다 보면 이제 재미없다 안 보는 게 있는데 노무현입니다는 계속 한번 틀어놓으면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밌는 액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틀어놓으면 쭉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왜 지금 저런 정치인이 없지? 내가 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 중에서 말을 가장 잘해요. 스피치를 제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결국 역전할 때도 스피치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 궁지에 몰렸을 때도 상대가 딱 무슨 북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도 그러면 내가 마누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걸로 뒤집어 엎었을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무너지를 쓰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를 다 말로 오히려 역전을 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언변도 굉장히 듣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나는 언변을 하셨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현재 없고 그나마 그런 언변을 하는 분들이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성군 그 배우 있잖아요. 말 들으면 막 힘이 막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또가 뭐가 있냐면 왜 고등학교 출신의 정치인은 없지? 고졸 출신은? 왜 눈에 안 띄지? 노무현 대통령 고졸 출신인데? 이런 스토리가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후보도 별로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몇 명 없어요. 지금 막 그 후보들 보면 그냥 비슷한 거예요. 재산들이 나도 놀래요. 저렇게 민주당도 부자들이 많구나 할 정도로 재산들이 다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다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학벌이 좋아. 다 가진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상고주 이거 없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나마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있는데 그나마도 있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나마 더 그 언변이 두 분의 차이를 굳이 짓자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좀 더 따뜻해요.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냉철하고 차갑죠. 냉철해. 그 대신에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더 강력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장점 단점 떠나서 조금 더 따뜻함은 더 있다라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근데 했고. 이재명 지사가 장애인이래요. 예. 쪽팔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기계에 무슨,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왼쪽 팔인가 옛날에 그래요. 일하다가 노동자였다 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편하죠.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이재명 그 지사한테 지금 이게 관심을 갖는지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이게 좀 충격적인 게 그거예요. 이거를 노무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 몇 개가 있었는데 요게 좀 와닿았었어요. 그 운전기사가 있어요. 운전기사, 노무현 대통령 운전기사가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참 재밌더라. 어떻게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운전기사가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디 경주인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웨딩카를 이제 누가 운전해 줘야 되는데 그 딱 그랬더니 운전석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운전기사의 운전기사가 돼준 거예요. 야,
맨날 나로 네가 맨날 운전해줬는데 내가 이거 오늘은 내가 하루 해줄게 하면서 이 모습에 야 이게 진짜 이분은 그냥 일반 그런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권위의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최고의 이벤트를 뭘 해줄지를 아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나 신혼여행 웨딩카를 노무현 대통령이 해줬다. 그 당시에 뭐 대통령 시절은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가 무슨 변호사 시절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자기 운전수 결혼한다고 웨딩카를 자기가 손수 몰아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 따스함이 있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였고 그래서 야 내가 봤을 때 다시 이런 분이 좀 그립다. 그리고 이번 지난 걸 내가 가만히 되새겨 보면 뭐가 있었냐면 진짜 이게 그 기득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언론하고 재벌하고 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던 데를 5년 만에 뒤엎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근데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해줬어.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 바꿔줬죠. 지자체 다 바꿔줬죠. 180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해줬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에 만큼 그래서 180석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밀어줬잖아. 뭔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걸로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거 우리는 10년 정도는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다들 다음 것까지 준비하면서 좀 근신하고 뭐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뭘 실수를 했을 때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 계속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민주당 이름으로 사건 사고 터지고 할 때마다 이 스크래치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그 LH로 폭발이 된 것뿐이지 사실은 계속 데미지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일 눈여겨본 거가 이제 20대란 말. 20대가 돌아선 거. 그거를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유튜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20대들은. 근데 그 뻑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뻑가. 뻑가라고 아세요? 아니 그 요즘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를 많이 엄청 하던데. 유명해요. 그러니까 애가 뭘 올리면 100만 뷰가 나오는데 애는 팸이랑 싸우는 애예요. 아 빽가야겠지. 뻑가. 뻑가가 빽가는 예전에 코요테 빽가 사진 그러니까, 찍고 뻑가라고 유튜버인데 100만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애가 영상을 올리면 100만 뷰가 나오는데 며칠 만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갖고 연예 뉴스부터 해서 내가 정리를 잘해요. 굉장히 사건 사고 정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해요. 그리고 뭐 페미에 대한 공격도 잘해요. 그래서 남성 팬도 엄청 많아. 정리도 잘하고 남성 팬도 많아요. 근데 이런 애가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민주당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20대 애들은 걔가 갖고 있는 가치 왜냐면 연예 뉴스도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똑똑한 애라는 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걔 거를 계속 보는 애들은 MR이 다 맞는 게 돼버려요. 이미 이제. 애한테 정보를 다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는 이제 민주당 후보도 많이 공격도 하고 많이 까고 다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판도가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되네. 자 가로세로 연구소 자 거기도 왜냐면 연예 뉴스를 항상 다뤄. 연예 뉴스 때문에 젊은 애들이 와. 막 10대도 와요. 이근 사건 터지면 이근 걸 다뤄. 누구 걸 다뤄 하면서 그 20대 애들이 그 연예인에 관심 많은 애들이 몰려들었을 때 정치 얘기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부 비판하는 거 다 해. 그리고 연예 뉴스도 해주는 거예요. 연예 뉴스를 듣기 위해서 다 듣는단 말이야. 얘네들이 하는 정치 이야기를. 그죠? 그러다가 연예 뉴스가 몇 개가 마저 떨어져 버리면 얘네 얘기를 완전히 신뢰를 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는 채널이 지금 진보 팟캐스트가 아니라는 진보 유튜버가 아니란 얘기예요. 팟캐스트 듣는 세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들은 이미 30대 이후란 말이에요. 30대, 40대고 20대들은 이미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좀 나름 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지금의 20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랑도 완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에 갈 때만 해도 여자를 질투를 안 했어. 여자는 왜 군대 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 때만 해도 누구랑 싸웠냐면은 돈 있는 놈들 자식들하고 싸웠단 말이야.
야 왜 재벌집 아들 군대 안 가? 그래도 그 이회창 아들 군대 안 가. 그렇지 이거가 예. 선거에 영향을 줄 예. 정도로 야 왜 재벌집 아들 군대 안 가가지고 이걸로 화를 냈는데 근데 이해창 아들이 무슨 몸무게로 안 가잖아. 예, 40 몇 그쵸. 킬로였어요. 예. 그런 걸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군대 안 가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애들 중에는 보통 이제 그 자녀 형제들이 2명, 3명이었어.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애들 많아 은근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그게 없었어요. 내가 지켜준다는 마음을 갖는데 지금의 이제 20대 애들은 내가 가만 보면은 형제가 거의 없어.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실 좀 불편한 것도 느끼고 있는데 갔다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고마워하지도 않는 분위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심하게 보는 거야. 지금 사회는 그러니까 제일 화나는 게 비하하는 거. 비하까지 하는 거예요. 예, 뭔가 요게 노땅이라고 막 이렇게 그렇지. 막 한물로 갔다고 막 비하하는 그리고 그런. 예전에는 이거를 오히려 군대 뺀 애들이 막 숨겼단 말이야. 안 갔는데도 갔다 왔어. 뭔지 알죠? 남자들이 군대를 오히려 갔다 온 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요? 안 간 거가 그건 뭐냐면 집안이 좋구나. 뭐 능력이 애는 있다는. 뭐 능력이 있는 능력이 애구나가 있구나, 돼버린 이렇게 거예요.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라는 게 운전병. 오히려 코너링. 군대 갔다 온 애가 바보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인가 무슨 뭐 여자는 뭐 봉사활동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분 되게 있다가 유명한 분 아니야? 텔레비에도 나오는 그분인데 누가요? 역사 무슨 설명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우리가 기사 떴었죠. 저기 그러니까 남자가 군대를 갈 동안 여자도 최소한 봉사활동하라고. 봉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되게 그런 영향력 얘기가 있으신 나와서 분 같던데. 좀 이게 왜냐면 더 이게 이 남녀 갈등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언론을 내가 딱 뉴스를 딱 보면서 야 이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네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이 허탈감도 엄청 주거든. 요즘 보면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파이어족이 됐다. 35억을 벌어서 뭐 30 후반에 은퇴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자기의 불행을 누군가를 욕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 뉴스가 자꾸 나와요. 갑자기 은퇴를 한대. 그러면 그걸 보면 20대들이 엄청난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도 자꾸 나오고 20대, 30대는 안 느껴? 30대도 당연히 네. 느끼는데 이런 거를 나도 이제 보면서도 야 점점 그러니까 요런 류의 기사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뭔가 이게 뭐 돌아갔다. 작전이 돌아갔다. 이제 지금 그 매체에서도 다루는 게 보면 갑자기 윤석열이 무슨 뭐 공부하는 걸 알려줘. 지금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있대. 갑자기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기사를. 공부하는 걸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뉴스 나오고 청년 남자들한테는 자꾸 불평등 받는다라는 뉴스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의 승리의 요인으로 뽑았던 거 그거예요. 근데 예전에 근데 시그널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도 윽트브라고 있어요. 윽트브. 뻑가 전에 알죠? 걔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50만 구독자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무슨 세월호 비하 때문에 채널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주로 하던 게 정치 비판도 있었지만은 페미랑 공격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걔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지지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애들의 성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가 재밌게 말도 정리도 잘했지만은 남자들이 그 20대 애들도 뭔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널에 날아가고 그 수혜를 그대로 입은 게 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못 읽었다. 근데 그래서 저기 쪽에서도 성공의 원인으로 뽑는 게 이준석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이 팸이랑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대놓고 싸운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쪽 시장 우리 싸우는 전사가 눈에 안 띈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내가 응원했을 텐데. 그리고 지난 선거 서울시장 선거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뭐 팸이 관련된 후보가 3-4명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허경영한테도 지잖아요. 다 나와봤자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시대는 사실은 나는 여자들이 받는 차별이 그렇게 과연 심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만약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직장 내에서도 형평성 따지고 못 따지고 따지다 이렇게 계속 따지다 보면 남녀 따지고 하다 보면 결혼했냐 안 했냐 따지고 뭐 하다 보면 다 자기 거 챙기다 보면 사회가 안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도 좀 되게 좀 요즘엔 많이 하면서 이제 좀 20대 남자들의 마음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타이타닉 보면 다 배가 침몰하면 알죠? 남자들은 두 명밖에 안 타. 아이들 먼저, 네. 여자 먼저. 지금은 선착순이야. 지금은 남자들끼리도 서로 싸워 애랑도 싸우고 여자랑도 싸울 분위기야 내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뭐 결혼 안 한다는 애들도 많고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애들에 대해서도 20대 남자애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남녀 차별로만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슬프네. 슬프잖아. 아니 이부진이 여자라서 차별받아요? 이부진이 여자라서 차별받아? 100만 원짜리는 싸서 안 입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빈부의 격차란 말이에요. 원래는 빈부의 차이지 이게 신분의 차이고 이게 지금 남녀랑 싸울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싸움을 남녀로 붙여놔 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여서 야 이게 앞으로 남은 이 선거 때 좀 노력을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저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이거 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성장통 성인돌 얘기도 있었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안 만나고 서로 그냥 집에 그럴 일은 성인돌만 갖다 없어요. 놓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고 대기업에서 이제 진출할 거다. 지금 집담감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클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돌 렌탈 사업이 시작된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생각한 것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가장 이 사업을 뛰어들기에 이름을 좋은 걸 정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애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성인도 렌탈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은 바디프렌드. 이름을 잘 졌어. 가격도 비슷해요. 저 안마기도 한 600만 원 하고 성인돌 AI 성인도 한 600만 원 하는데 야 이런 시대가 안 오게끔 빨리 우리 남녀의 좀 화합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만 좀 싸우게 해야 되고 요 역할을 우리 좀 민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87회 네 번째, 참 오랜만에 네 번째 순서 해보는데 그 성장통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통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자연현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현상이라는 건 우리 몸이 그러니까 근육이 성장하거나 안 그러면 키가 크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다친 곳이 회복되거나 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통증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통증 다음에 어떤 좋은 상태로 넘어간다. 이걸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팠는데 아파서 죽어버렸다. 이거 성장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성장통이라는 건 아팠는데 아프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았더니 좋아졌더라. 이걸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장통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람한테 생활 속에 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비유하는 표현으로서 성장통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 현상으로서 우리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성장통이라는 그 현상이 실제로 역사나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 나아졌는가? 그렇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그러네.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야. 아니 예전에 일정 끝나고 이제 이거를 갖다 말 그대로 성장통을 거쳐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복귀시켰대잖아 순사들.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했는데
광복을 맞이하고 미군정이 들어오고 이게 6.25가 터지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급박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우리 2021년 이 순간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그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었지 않습니까? 얼마 죽었죠? 뭐 1,000만 명 뭐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 통계적으로는 당시에? 1,0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뭐 1,5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도 이제 그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 뭐 이렇게 이게 코로나가 중국에서 퍼졌기 때문에 뭐 우한 독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고통의 근원이다 하면서 아시아계를 막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뭐 아유 차이나? 예스 그럼 때리든가 그냥 몰라 사람처럼만 생기고 때리는 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분노는 사실 피해자들도 분노한다는 감정 자체가 논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권이라도 까고 그러니까 때리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이성을 이렇게 요구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한 독감이라고 할 때 그 우한이라는 건 중국이라는 한 지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일까요? 그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페인 독감은 그 증상이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참호에서 그러니까는 그 병참이라고 하는 참호 있잖아요. 이게 땅 파가지고 네.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는 거기에서 돌던 유행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병이 그렇게 심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병사들이 1년 내내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살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만 생겨도 그냥 죽는 거예요. 습하고 예. 계속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총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총격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 참호 속에서 버티다가 맞아. 거기에서 못 먹거나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그러니까 그 옆 동료한테 이제 전염이 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전염이 시작됐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언론을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스페인에서만 우리나라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취재 결과로는 프랑스에도 이런 환자가 있고 영국에도 이런 환자가 있고 유럽 각지에 이런 환자가 있다라는 걸 계속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신문을 미국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스페인 독감의 원인 발병국이 스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어. 거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발원지가 우한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우한이 아닌데 그러면 우한이 아닌 어디냐라는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박쥐 때문은 맞대요? 그러니까 박쥐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은 안 나왔잖아요. 박쥐 그러니까 가능성 얘기만 박쥐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동물들에 비해서 평균 온도가 엄청 높아요. 평균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 기온차가 크다고 그러던데. 평균 체온이? 네, 평균 체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체온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종류가 훨씬 많은 거죠. 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 박쥐에 노출됐을 때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치명적일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박쥐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긴 한데 아직 특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말에 그
코로나 증상이 처음에 이제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보고되기 시작할 때 중국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아직까지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나는 여기 좀 이상한데 뭐냐면 우한에서 왔던 신천지부터 우리는 조사를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한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다면은 어디서 누가 들어왔는데 조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 근데 우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한에서 했던 애들 신천지부터 조사가 돼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도 조사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의 행동 패턴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한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우한을 근거지로 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라고 아니, 가정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반대죠. 왜냐면 우한에 갔던 사람이 한국에 왔잖아요. 이게 신천지였기 때문에 예. 신천지를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게 조사하다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건 언론에서 보도된 걸 우리 머릿속에서 다 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끼워 맞추잖아요. 거기에서 네. 발생된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그 깨진 유리창 효과 뭐 이런 비유를 쓰는 건데 예전에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그나마 완전히 못 사는 동네는 아닌데 흑인 여성이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데 그 여성이 비명을 질러 가지고 주변 이웃들이 이제 불을 켜고 창문 밖으로 내다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혼자서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망한 이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38명이 목격을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방관자 효과라고도 하고 무슨 뭐 그 어떤 뭐 좀 외로운 어떤 도시의 그 상징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미루고 옆집에 하겠지 예, 뭐 하고 무관심 미루고. 이렇게 예.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일종의 어떤 은유로서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도 38명이나 그 살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진실은 뭐냐면 그 칼을 든 그 강도가 그 여성을 찌르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수상한 사람이 무기처럼 생긴 걸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그러니까 그 강도가 여자를 그 칼을 3번을 찔렀는데 처음 칼을 찌르고 나서 그 여자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2번째 찌르고 또 몇 분 동안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한 번에 이렇게, 푹푹푹 한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먹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사이에 계속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건 그러니까 그 남녀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치정에 의한 싸움이다라고 그 치부에서 그 신고를 묵살한 경찰이 한 명 있었고 또 어떤 경찰은 똑같은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당신은 신경 꺼라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경찰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3명이 이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언론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어떤 무관심한 어떤 그 상징의 이웃의 무관심의 상징이 됐냐면 그 언론에서 취재를 했겠죠.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이웃들을 취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 사건에 관여되기 싫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헤드라인으로 쓰기 너무 좋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이름까지 알고 있던 이웃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웃이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건에 관여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꽂혀가지고 그걸 헤드라인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 관여하기 싫었어요가 이제 어떤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고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갔고 했던 그 스토리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 원래는 막 전화도 몇 예, 번 예. 하고 막 예. 사람 목격자도 있고 막 예. 그랬었네요. 근데 언론 기사로 저는 엄청 가치가 있잖아요. 섹시한 기사라고 하나 예. 그거를. 예. 근데 거기에 또 숨은 이야기가 나는 관여되기 싫었어요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야. 그러면은 그 살해됐던 그 여자 있잖아요. 여성 피해자도 역시 동성애자로서 같이 동거 중인 여성 배우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는 관여되기 싫었어요라고 했던 사람은 남성 게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성적 정체성도 드러나고 나도 아우팅이 되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나는 저 사건에 관여되기 싫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맥락들을 다 알고 있던 기자였지만 기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맥락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 맥락을 싹 다 빼버리고 그 말만 가지고 오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 기자는 뭐 퓰리처상도 받고 무슨 뭐 인터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떤 굉장히 큰 기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자극적인 기사 하나 읽었잖아 오다가. 어떤 거요? 최순실 성추행 당했다고. 아, 그 기사를 읽은 내가 추행당한 거 같아.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너무 자극적인 거야. 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비슷한 그 사례가 하나 있는 게 그 영화 중에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197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들을 한 20-30명 모아놓고 절반은 이제 죄수 역할을 맡기고 절반은 간수 역할을 맡겼는데 그게 실험이 시작되고 난 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살인 사건이 나서 실험이 중단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그러니까 살인 사건까지 난 건 아닌데 그 죄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 정신착란 현상이 증상까지 보여가지고 실험을 중단했던 완전 몰입한 거네 진짜.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 근데 당시가 이거잖아. 죄수랑 교도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 나눠서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야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재로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실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거 아이히만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쁜 놈이더만 예, 그 놈이. 히틀러 2인자로서 예, 예, 예. 이렇게 그 유대인 학살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의 어떤 그런 근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냥 악해진다. 이렇게 된 거야. 자리가 사람 만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실험 결과 있잖아요. 실험 결과는 이제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험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그 굉장히 자세한 실험 보고 기록 있잖아요. 이건 최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동안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공개로 이제 일종의 역사 사료처럼 비공개로 이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실험 기록에 따르면 그 실험을 시행했던 그 박사가 그 실험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실험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려진 건 어떤 시나리오도 안 주고 양쪽 두 팀에다가 역할만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오늘부터 죄수 역할이야. 너희들은 이제 교도관이야. 오늘부터 교도관 역할이야. 이렇게만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도관들을 불러서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실험 목적이다. 그래서 교도관 애들이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격을 무너뜨리는 게 너희들의 임무다.
라고 이렇게 그 교수가 미리 그 주입을 한 거예요. 네. 하긴 대학원생들 똑똑한 사람들 역할 그거 한다고 예. 뭐 정신착란하고 이렇게 말이 되나?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예. 그 처음에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팀의 역할만 알려줬는데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실험을 처음에 기획하고 그러니까 녹음 자료 있잖아요. 실험생들끼리 박사하고 이제 대화했던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가 돼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박사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간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미리 다 선정해놓고 간수들한테 일종의 시나리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일차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2일차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3일차에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런 처벌을 하고 저런 반응을 하면 이런 처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줘야 한다는 걸 다 제공을 한 상태에서 실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걸로도 안 되니까 야, 저 재수 역할 하는 애들이 니들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가. 뭐? 그러면서 거기서 더 이제 군대 뺐어. 한 거예요. 군대 뺐어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성장통이라는 게 정말 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장통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이거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뭔가 잘 되기 위한 신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같이 힘을 모으지만 내가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하는 게 가장 최선인 거지. 뭔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크게 한 발 내딛고 이렇게 한번 우리 크게 고생했으니까 쉬었다 그 다음 앞발을 나가자라고 하는 순간 저 악은 이미 새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챙기는 과정에서는 성장통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장통이라는 건 환상인 경우가 더 많다. 근데 그 쌍꺼풀 수술한 사람하고 코 높인 사람들은 성장통으로 좋아졌어요, 확실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자기가 수치니까 커지고 돈을 내는 거 크니까 아닙니까? 높아지고 성장 돈을 낸 거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그거 돈을 낸 거. 우리 넷 중에서 쌍꺼풀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 제가 쌍꺼풀 만든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주제는 이제 성장통의 가치로 했습니다. 이런 거였죠. 뭐 지난 어쨌든 뭐 선거 결과가 이제 물론 아프겠지만 이게 좀 또 다른 앞으로 더 중요한 선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좀 그걸 좀 교훈 삼고 해서 좀 근신하면서 다음 큰 선거를 잘 준비하자라는 많이 마음으로 우울했어요. 예. 성장통의 가치로 한번 이렇게 의미를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봄인 완전한 봄이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네. 근데 기습적으로 추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오늘 지하철 타는데 이번에 덥더라고. 오는 비 지나고 나면은 뭐 네네.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요. 이 비가 되게 중요한 비래요. 왜요? 중요하대요. 예, 농사 짓고 그리고 네. 건조하고 막 불나기 딱 좋은데. 기상청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예. 아,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어느 시기에 딱 똑같은 비인데도 예. 꼭 내려야 되는 시기에 딱 내려야 되는 비들이 그러니까, 있죠. 예. 자, 중요한 비례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는 더욱더 우리 중요한 주제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